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정해놓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야 되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위성정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까지 공천을 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럼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운동권 세력이 국회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정당에 대한 보호장치 없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과 단합,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마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대표에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준연동형 유지와 비례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이 선거 지나면 곧 사라질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 제도로 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성정당 결정, 지금 야당은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뭐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장일치라면? 예, 그렇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총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반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따져보니까 참석했던 의원들의 한정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당대표가 최종적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이러면서 이제는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더 큰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예? 여기에 서명한 의원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어허. 전체 의원은 아닌 건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성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의원 이름이 연서명되지는 그래서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의원들의 움직임이 아주 일사불란해요. 뭐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대표가 결정하니까 만장일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이 어떤 국면입니까? 공천이 시작됐잖아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서 그동안에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거는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거의 절반으로 쪼개지다시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상황에서 대표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고 했을 때 대표가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물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생각은 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자기가 받게 될 불이익,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뭐 비명계에 대한 압박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공천 시즌이잖아요. 예. 공천 시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로 공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비유를 제가 드리겠는데 평상시에 대표의 권한은 칼집 속에 칼이 있는 거 이런 정도라면 이번에는 그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지금부터는 공천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곧 법이다.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기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병립형을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라디오 인터뷰였나요? 인터뷰에서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아예 대놓고 뭐 농담 반 진담 반
뭐 그런 적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니까요. 자, 성명 어제 냈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을 한번 보시죠. 만장일치로 확인하면서 낸 성명서를 봤더니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거 뭐 어디서 잠깐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이다, 민망하다, 북한 같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런 얘기가.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뭐 북한식 어떤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내용을 보면 거의 이재명 대표 수준이 뭔가 불가침의 영역, 존엄의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구도 그래요. 지금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존엄하신 대표께서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그 고뇌의 결단을 존중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겠다. 이 문구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현재 어떤 당의 유상, 당대표의 유상이 완전 사당화돼 있다. 일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표가 공천권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만 나오면 다 용비어천가하는 거예요.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어떻습니까? 전에 병리평으로 가자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준연동형 간다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고민정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 고뇌의 결단이고 정말 훌륭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내부 내에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랄지 이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일당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제 몇 남아 있는 친문만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런 비판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은 공천 시즌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럼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범야권이 연합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갔죠. 바로 민주당이 맏형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에는 언제나 또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권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맏형이고 권한도 민주당이 행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새로운 비례통합정당을 만든다면 거기에 주도권은 민주당이 있다. 이 이야기의 선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과거에 보면 민주대연합 노선을 통해서 민주당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당하고 연합공천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통합 비례당을 만들면 앞으로 비례대표 선정이나 이런 아주 난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겠다는 이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그 항공 노선에 거대 항공 노선이 있지만
우리가 저가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저가 항공 노선까지도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저가 항공 노선에도 우리가 좌지우지하겠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지지인 즉 한 양당이 한 70%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 의석은 90%를 차지합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준연동형 제도거든요. 여기에 다시 재벌 상권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행태니까 예. 이게 마땅하지 않은 이야기죠. 재벌 상권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맏형으로 앞장을 설 테니 줄을 서야 될 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줄서기에 나설 것 같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뜻대로 송영길 당도 조국 당도 위성정당 줄서기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야,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인데, 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아니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옥중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죠. 이 송영길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서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번 비례 연합정당 결정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이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합류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던 조국 전 장관 역시 반색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도란나는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또 여러 개를 들어야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총선에 대한 의지를 더 대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조 전 장관 주변 인사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 얘기해보죠.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글쎄 좀 생각은 해볼게요라는 입장이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한 신문 만평에 이랬습니다. 충심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때 충은 충성할 때 그 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하고 싶으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밖에서 재판받는 사람들도 다 적격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연대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혼자만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실제로 돈봉투를 뿌린 윤관석이랄지 예.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 다 실형 선고받았잖아요. 이미 1심에서 유죄 나왔죠. 형도 징역 2년, 1년 6개월 이렇게 상당히 높은 형을 받았어요. 중환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렇죠. 민주투사 아니면 독재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들이 간혹에 옥중에서 이제 출마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 또 당을 창당을 해서 또 비례대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조국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송영길까지는 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충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어요. 어떻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것까지 하면서까지 할까? 저건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결단에 대해서 106명의 민주당이 마치 존엄처럼 대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총선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요. 충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그 빅텐트 이른바 그 텐트 안에 민주당 텐트 안에 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주면 혼자서라도 지금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비례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지 그러면 본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내가 옥중에 있어도 전국적으로 한 3% 이상은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죠. 전부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일렬 종대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석 하나씩 달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조국당, 송영길당, 뭐 무슨 기본소득당 뭐 해서 당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 정당들이 지금 쫙 한 줄로 서 있어요. 이제 이쪽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뭐 그런 정당들 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석을 하나씩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옆으로 좀 빠져 뭐 이렇게 할 것인가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을 이제 경례를 했는데 그 우리 경례라는 거 잘 아시지만 그 경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경례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주고 이거는 제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전국에서 3% 이상은 얻어야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제 개인적 관점이지만 예. 아마도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하고는 또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문제가 조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민주당 몫의 비례 포션으로 하지 않고 뭐 소수정당끼리의 연합체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놓고 결단을 내려라 이런 식의 방식을. 송영길 당도 그쪽 소수정당끼리 알아서 결정해라. 어쨌든 다 소수정당이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마청 얘기했듯이 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의 비례 후보들을 따로 일단 선정하고 소수정당은 소수정당끼리 뭐 정의당 몇 석, 뭐 진보당 몇 석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그 틀 안에서 조국과 송영길 신당의 문제도 같이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논의하라. 그 뒤에 같이 명단을 규합해서 어떻게 순번을 배정할지 결정해보자. 이런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래봤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맏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에다가 맡겼다. 1번부터 10번까지 군소정당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번호를 매겨서 와라. 그럼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조국을 고를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은 뭐 군소정당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권한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조국, 송영길을 다 넣어서 만들어 왔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 충성 인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건 이재명 대표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요, 내일 판결 나와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돌 하나로는 부족하다. 광주에 북콘서트 갔을 때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이 돌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여러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돌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세요? 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돌 하나, 자기 돌 하나 갖고는 쓰러뜨리기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돌을 들어서 전부 다 정면 공격을, 집중 공격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참 이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 얘기 대하는 거지. 아직도 그 강을 아직 못 건넜나 봅니다. 그렇죠. 건넜다고는 얘기하는데 마음에는 안 건너 있고요. 말로만 선거에 유불리 따져가지고 건넜다고 얘기했다가 또 이게 또 그게 선거가 아니면 또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국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조국은 어떻게 보면 친문 중에 친문 아닙니까? 예. 그 친문에 대해서 다 돌 던지고 책임져라고 공관위원장까지 나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불리를 생각해서 조국을 안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실형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뭐 죄가 있든 없든 그냥 데리고 갔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이 과연 민주당과 같이 유성정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을 했더니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저희는 어찌되어 열려있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뭐 통합형 큰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반윤 정당입니다 해서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 뭐 논의를 하고 함께 연대할 텐데 그렇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좀 있으셔야겠죠. 자, 이런 점이 궁금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판이 이제 막 시작 단계고 1심도 안 나왔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1심 나왔고 2심 항소심인데 현재까지로는 유죄가 1심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뭐 대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데 송영길은 안 되고 조국은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일 1번은 지지율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서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좀 다르게 이제 민주당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당 대표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즉 약간의 이제 그 피해를 입힌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한동훈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 밖에 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창당을 공언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없지만 조국 장관은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준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5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 모든 논란과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서 앞으로 그 비례대표에 나오는 자격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체의 어떤 논란거리를 민주당이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좀 말하자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이런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아깝다 해서 50% 지분을 가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그럼 위성정당 안 만드냐? 만들어요. 물론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만들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 것 같으니까 준비를 먼저 했어요. 지금 서두르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고요. 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도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례위성정당의 사령탑을 맡아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요. 선거 경험이 많은 데다가 한동훈 위원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현재로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앞서서 미래통합당이 이 영입한 비례 인사들을 위성정당인 당시에 미래한국당에서 후순위로 바꿔버리면서 대표를 순식간에 한선교에서 원희룡으로 교체시키는 등 원유철로 교체시키는 등 공천 파동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과거의 상황을 답습해선 안 된다 이런 뜻이 김 위원장을 초빙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뭐 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이에요.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써서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번 총선 때 어땠는지 보시면 본인들이 이렇게 헷갈려하는데 유권자들은 얼마나 더 헷갈릴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6면 기사부터 보시죠. 의원부터 꿔줘요. 막 저쪽에서 정당 만드는데 앞번호로 가야 되니까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막 여기 있는 의원들을 저쪽으로 꿔줘요. 지역구 나눠 먹고 검질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이 된 다음에서야 아니 그 위안부 그 문제에 우리 돈 가져다가 할머니가 막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뒤늦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내내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실까요? 이런 장면들. 야, 어떻게 기호가요. 하나도 있고 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새해는 tun하게도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개선을 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형제 정당으로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예, 막 숫자 1만 있는 게 아니라 5도 항상 늘 따라다니고 어떤 분은 야, 점포 글씨 보여? 빨리 갈아입어야지. 이런 게 그냥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부실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의원 꿔주기 문제가 있었죠. 이 비례정당이 다른 소수정당보다 총선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집단 탈당시키고 비례정당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뭐 잠바를 바꿔 입고 이랬던 거 원정당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원정당에 있을 때 더 총선에 유리한 사람과 비례정당에 가도 무관한 사람, 뭐 이런 분위기상의 이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촉발됐었는데,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은요, 현역 의원 20명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서 아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었고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8명을 보냈는데 아마도 이번 총선에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팩트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꽤 4년 전이라 기억에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1과 5가 같이 다닌 사연,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버스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기호 1번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5번이에요.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5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기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의석순이죠, 의석순. 의석순으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가 많으면 기호 앞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는 4월 15일이 그 선거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마치 선거 날짜인 4월 15일인 것처럼 저게 4월 1 그리고 저쪽에 5 그리고 뒤에 일자는 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15를 저렇게 띄워놨군요. 띄워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호 1번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대표의 그 더불어시민당은 기호 5번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버스 하나에 일자와 오자를 크게 저렇게 해놓고서 이제 누가 선관위 같은 데서 제동을 걸면 우리 15예요, 이거. 4월 15일 선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뭐 아까 제가 눈 가리고 아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겁니다. 뭐 근데 저런 장면은 당시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뭐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점퍼 뒤집어 입은 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일단 그 원유철 대표가 선거 지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선거 지원을 가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또 그 상징되는 옷이나 기호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는 정당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정당법 내에서도 비례대표 선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정당들이 이 조항 때문에 다들 중앙위원회라든지 뭐 대의원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례대표도 선출하고 그랬는데요. 이 위성정당이 사실 위장정당이죠. 또 위장 탈당을 시켜서 앞에 또 본당은 또 후보도 내지 않아서 칸을 비워두고 기호까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득표를 높여보려고 하다가 온갖 지혜를 짜내서 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성과 위장정당의 부분에서 명백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간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났고 이 해프닝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정치 불신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해모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관대한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또 점포도 있고 그 당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당적 금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건 이중당적이에요. 이중 등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제 탈법 행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근데 준연동형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꼼수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원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해 줬다가 비례대표 당선시켜서 비례대표 의원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시 회수하는 게 바로 준연동형 제도거든요.
우리가 계속 산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느 당에게 어떤 의원이 비례대표 얼마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지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 산식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준연동형을 가자고 찬성하고 고뇌 결단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하면 애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견을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거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공식 얘기를 쉽게 해드렸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저희들이 이제 300명을 기준으로 아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면 얼마 그랬는데 이거는 전체 다 의석수를 그러니까 전부 다 후보를 냈을 때입니다라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께서 저한테 이런 지적을 나중에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했어요. 잠시 뒤에 또 문자가 오십니다. 그거 내가 착각했네. 원래는 296명이었는데 300명이었네. 정치 전문가들도요. 저한테 지적하면서도 숫자 하나 때문에 몇 번을 고민하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 선거제도예요. 그게 공직선거법 189조인가 보면은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산식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기자를 했는데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에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중앙선관위에는 거기는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저를 얼마나 잘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든 아마 국회의원들 그거 뜻을 물어보면 거기에 보면 뭐 의석 할당 정당 진짜 암호문이에요. 이 암호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4년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랬죠.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찍은 표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게 준연동형 산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1번, 5번은요. 나중에 선관위 지적에 의해서 이 숫자 번호를 다시 이제 래핑은 버스에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했다고는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4년 전에 이게 또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자, 정당을 만들었어요. 위성정당이에요. 그래놓고 당 대표조차 당명을 헷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잘못 읽었네. 다시 시작할게요. 더불어시민당은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네, 대표도 헷갈리셨어요. 당명을. 야, 저런 촌국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에라고 48cm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안 나올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48cm였잖아요. 이제 50cm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선거 때는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식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일단 다리 걸쳐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한 석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또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좀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총선 거치면서 만들었다가 다 사라졌어요. 또 살아나서 또 온단 말이에요. 또 선거 끝나면 또 없어질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좀비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대표조차도 당을 헷갈려하는 상황인데 그 국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런 옛날 정당이 그 정당이 아닌데도 다시 막 그 이름만 쓰는 공화당 이런 정당들도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열린민주당 그때 만들었던 정당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거기는
의원을 꺼준 적도 없고 또 비례대표를 민주당에서 보내서 그 당이 당선이 아니라 이제 여기 열린민주당은 그야말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당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 이제 예비 후보들이 그렇게 해서 선출됐고요. 자체로 당헌 투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이라 비판은 좀 지나친 겁니다. 열린시민당. 당시는 열린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8명을 꾸어줬고 예. 또 민주당에 출마 그 예정돼 있던 비례대표를 10번부터 20번까지 배열을 했고 앞에는 시민사회를 10명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2명만 복귀하고 나머지 17명 중에서 15명을 민주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위성정당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열린민주당은 위성 호소당이죠. 위성 호소당. 예. 왜냐하면 분명하지만 위성 정당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나 민주당과 성격이 똑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당이 열린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은 그 민주당보다 뭐 이른바 당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고 친조국당. 그러면 아니 거기에 그 당선된 사람들이 뭐 최강욱 그러고 나중에 물려받은 사람이 김의겸 의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위성 호소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게다가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민주당에서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경선 탈락한 후보가 열린민주당에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자리 양보해줘서. 예, 그러니까 군소정당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떨어지고 군소정당에 갔다가 다시 본당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지금 이번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선에서 떨어진 뭐 현역 의원들 자격이 안 된다고 떨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성정당에 배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되면 비례로 되면 다시 올 수 있다? 예, 거기서 비례 순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다시 본당으로 다음 국회도 이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죠.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책임이 엄청난 분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직접 나서서 특정인을 겨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자, 윤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거론한 거다 이러면서 당내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두 사람이 과거 본인들이 의원을 지냈던 해당 지역구에 똑같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토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출마를 할 거면 좀 험지에 나서주는 게 좋은데 왜 성동갑은 험지가 아니다. 네, 성동갑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영민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는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바꾸긴 했어요. 같은 청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민주당 텃밭으로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은 좀 험지로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분들은 해당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청와대에서 몸담았었던 참모들만 일단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이안까지 결단을 내지 못하면 공관위나 예를 들어 전략공관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암시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전 정부에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총선에 책임을 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 패배가 왜 문재인 정부의 탓만 있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훈 기자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그러면 조국은요? 조국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마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 전 장관은 아직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약간 좀 이중 플레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조국 전 장관의 그 반윤연대 그 목소리와 그 세력은 또 어느 정도 민주당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성정당에 참여 안 된다. 이렇게 똑바르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당내 친명과 친문 의원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뭐 세력 간의 갈등 문제는 또 이렇게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당내 일부에서 나옵니다. 오, 역시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너무 이재명 대표 쪽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최지원 가만히 생각을 기자의 해보세요. 취재가? 예. 정치라는 것은 이게 상상력의 영역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 아니겠어요? 그 0.몇% 그 아니 퍼센트 생각을 해보세요. 0.7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이른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정치 초보다, 뭐 심지어는 뭐 대선을 2달 앞두고 그 캠프를 해체하고 이런 게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선을 2달 앞두고 캠프를 해체하는 후보가 대선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죠? 이재명 후보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훨씬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 거죠. 그러면 윤 정권 탄생의 제일 큰 기여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재명 지금 그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설명에 대해서 가장 뜨끔해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돌려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내 개파가 구심점이 없는데 오시면 친문의 맏형으로 구심점이 될 것이다. 뭐 괜한 억측들이죠. 억측들이.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이틀 총선에서 뭐 전례 없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난 대선 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0.73%포인트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가 누구를 탓할 것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탓만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 문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솔직히 따지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카 문제 뭐 있었고 대장동 게이트부터 네, 시작해서 대장동 게이트 있었고 이런 논란들이 취합돼서 불과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아슬하게 진 것 아니냐. 이런 그 내부 친문 의원들끼리의 불만은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비명계 인사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에 나와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대선 패배 원인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의견 취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백서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작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 이제 그 당시에 대선 패배 원인을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문제, 뭐 대장동 비리 문제 이거를 적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원래대로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생시켰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의 백서 그 보고서 취합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흠결 문제도 거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적시할 수가 없어서 보고서를 결국에는 작성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도 내부에서는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도 반성을 할 책임의 소지가 있는데 왜 무조건 이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내부 반발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인가? 임종석 탓인가? 아니면 추미애 탓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탓인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상황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선에서 지면 옛날에 DJ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가셨어요. 대선 출마, 뭐 이제 정치권 떠난 물론 나중에 돌아오셨습니다만 한동안은 국민들에게 잊혀집니다. 근데 바로 개항을에 출마를 했고 바로 당대표가 됐고 이러면서 지금 바로 또 총선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영국에 있으면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 떠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평가 보고서 또는 평가 백서가 나오지 못한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대선 직후에 개항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를 되는 이 과정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통상 한국의 대선에서는 패배자는 당선자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게 관례였고 또 그런 방식이 여야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여는 하나의 또 방편이었는데 그걸 못했고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결국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개입하지 않는 행태로 해서 철저하게 대선 평가를 했다면 이것이 지금 2년 지난 총선에 반영이 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논쟁만 되고 있고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공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친문 대표적인 인사 2명, 정청래 그다음에 이해찬 이 두 사람을 공천 탈락시킴으로 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당이 바뀌는구나 이런 신호를 줬거든요. 한 분은 무소속으로 들어갔고 한 그렇습니다. 분은 4년 양보했다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누군지도 말하지 않는 행식은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전략적으로 옳을지 좀 더 갈등의 요소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종석 전 실장 얘긴데요. 임 전 실장을 향한 공세가 지금 이렇게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만 있느냐? 아니요. 거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이 사람도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가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586 운동권들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다, 원래 잘 몰랐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년에 뭐였다. 이건 허세와 오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논쟁이 안 됩니다. 자,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대협 의장 그러면서 당시 한양대가 있는 성동을 자신의 지역구로 두었던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던 사람. 근데 지금은 산 넘어 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버림받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거기 내에서도 싸워야 되고 하나 산 넘으면 또 윤희숙 전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사면 초과예요. 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측면이 좀 있죠. 저렇게 공격받으면 적어도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경력, 이력을 보면 누구 하나쯤은 좀 옹호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관위원장이 뭐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성동감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또 전에 또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잖아요. 2019년도에. 예. 근데 또 출마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명분이 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본인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시즌 되면서 탈락, 다른데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내가 이 무소속까지 나와서 어쨌든 나를 지켜준 분들 있잖아 지역에. 그래 이분들하고의 어떤 약속도 가비할 수 없잖아요. 늘 흠지만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난 기꺼이 항상 받아들였고 정치하는 이유라는 게 내가 뭐 선수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여기서 왔을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자, 영남권 중진의 대표적인 인물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첫 대상으로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거나 본인이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네, 희생을 요구받은 거죠. 이 국민의힘이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 또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을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 갑에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낙동강벨트 지역 9곳은 모두 영남권이긴 한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방금 들으셨듯이 아직 그 희생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뚜렷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병수, 김태호 험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험지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그래픽 잠깐 나왔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서병수 의원입니다. 자, 자신의 지역구를 조금 옮겼어요. 전재수 의원이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전재수 의원의 저 북강서갑이라는 곳이 이른바 낙동강벨트의 낙동강변에 있어요. 예. 부산에서는 낙동강변에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낙동강벨트라는 곳에 총 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민주당 그 의원들이에요. 예. 그중에 북강서갑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또 전재수 의원이 그 제법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국민의힘에는 험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 그러면 이 지역은 험지니까 이 지역 탈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낙동강벨트 전체를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장까지 지내고 그리고 부산에서 5선을 한 서병수 의원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서병수 대 지금 전재수, 서병수, 전재수. 자, 다음은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남지사 출신. 이곳을 사실상 명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가시죠. 자, 여기는 양산입니다. 양산이 갑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김두관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지사 출신 한 분도 그 둘이 비슷해요. 군수 출신에서 경남지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한때 막 총리 후보까지도 거론이 됐던 두 사람 비슷합니다. 자, 요거 먼저 분석해 주시죠. 두 분의 이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서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양산을이라고 하면 저기 역시 낙동강벨트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저기 현역 의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의원도 경남지사라고 김태호 의원도 경남지사를 했으니까 경남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제 김태호 의원도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여론조사도 아마 돌려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다른 사람까지 다 넣어서 그랬는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아마 그래서 당에서 낙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남지사 출신의 둘이 저 양산을에서 맞붙게 되는 아주 그야말로 양산을이 격전지가 되는 거죠. 예. 자, 중진들을 향한 이런 요구 이제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당 험지에 출마하라고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분들 희생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요때 내 이름은 안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 누가 희생을 요구받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요, 특히 영남 지역구를 둔 3선, 4선, 5선은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3선도 여러 명이 있지만 5선을 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은 이제 김기현 의원,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아마 험지 출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대표도 놓고 내려가셨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아니, 당대표를 내려왔다고 해서 자기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병수 의원이랄지 김태우 의원이
뭐 서울이랄지 뭐 그런데 경기도 와서 그런 험지 출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고도 있으면서 바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또 바람이 어떻게 부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겨울 때 아주 험지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험지 출마 그러니까 뭔가 인연이 있고 뭐 그 도지사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민주당 텃밭이다 할지라도 사실 나가는 건 어렵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 조경태랄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어렵지만 해볼 만한 곳에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분들은 뭐 불출마할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충분히 뭐 총선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창원 성산으로 옮겨라 그랬을 때 본인이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명단 쭉 나왔는데 저분들 중에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어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 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방금 보셨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내면서 본인이 그 김해 출마를 요구받았다 당으로부터. 김해 지역구를 떠나서. 경남 밀양 함안 이쪽인데 김해로 나가달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 두 의원이 다 가불에 현역으로 있거든요. 그 지역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단 내리겠다. 이렇게. 봉하마을이 있는 곳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혜진 의원 같은 조혜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병수 의원도 당의 결정하면 당의 부름에 따르겠다. 전재수랑 맞붙을 수도 있다. 지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0시 반쯤에 아마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경태, 김기현 이 의원들이 있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본인들은 이름 안 나오는 걸 좋아할 텐데 뭐 어찌됐든 거론이 되시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한테도 연락이 갈 거고 지역에 계속 남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건지 험지 출마할 건지. 이미 갔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혜진 의원이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요청을 받았는데 현재 고민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괜히 3선 됐습니까? 내가 괜히 4선 되고 5선 됐습니까? 다 의정활동 잘했고 지역민들 마음을 샀기 때문에 제가 3선 되고 4선 됐는데 여길 떠나라고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그 정도 능력이시면 그 지역은 다른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다른 곳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민주당 의석을 뺏어올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옛날부터 한 곳 거기서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당 지도부가 죄송한데요. 좀 빠져주시죠.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물이 2명,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2사람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한 분은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백약이 무효인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 화합을 해나가는데 황교안 대표가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뭐 두 분은 이미 당에서 입장을 정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성태, 이완용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신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부적격 대상에 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당이 정한 원칙이 있답니다. 뭐였습니까? 네, 바로 신사대학 그리고 4대 부적격 비리인데요. 이 경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원천적으로 후보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앞서 국민의힘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 4대 부적격 비리?
예, 여기에 뭐 학폭이 들어가고 채용 비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녀 그 부정 채용 비리 의혹 그리고 또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KT인가 예, 맞습니다. 자녀 딸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면 복권이 이후에 됐지만 공천에서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폭과 취업 비리 대상 등은 원천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공관위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완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여 원을 빌린 이후에 갚지 않았고 이후로 오히려 이 문제를 문제 삼으니까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해서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게 지금 공관위의 입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반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김성태 전 의원이 기자회견한대요? 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불만을 표출하는 시기의 취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이 당선되면 이제 사선이니까 당권을 아무래도 잡을 수 있는 지금 위치에 김성태 전 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이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강서는요 가불병이 있는데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졌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김성태 의원은 그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탈락시킨다. 이런 결정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게 이제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률적인 기준, 지금 뭐 4대악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르기 시작하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강서을 지역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 그런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그 배제할 경우에 과연 강서을 그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글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서구청장 지난 그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을 정도로 거기는 뭐 가불병 모두 험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이기는 공천을 위한 선택인지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그 이길 것인가 뭐 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명룡대전도 현실화되고 있죠. 명룡대전은 이재명 대 원희룡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 더 끼어들면서 여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그 도전장 진짜로 낼 것 같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질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한 가지 사법 리스크가 이게 선거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이 곧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될 것도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 건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부사관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한 통 있어? 네, 한 통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법인 카드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게 추가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버카로 초밥, 소고기 이런 거 사 먹었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과일을 버카 또는 그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과일 먹어서 30만 원치만 한 번에 사오고 아까 우리 녹취를 봤잖아요. 뭐 복숭아를 어떻게 하고 뭐 복숭아 상하지 않게 오늘 안 가져와도 뭐 놔둬랄지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버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기도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수사는 뭐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업무 추진비 중에서 지금 과일과 관련된 부분이 더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업무 추진비 내용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예산으로 지금 그러면 저 과일을 샀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19 예산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 썼다고 한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이제 더욱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상황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마 일단 검찰에서는요. 지금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주당 사람들하고 뭐 밥 먹었잖아요. 그때 10만 4천 원인가요? 그때 지급한 걸로 그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형 받았고요. 또 2심 형이 이제 14일날 선고가 되거든요. 예. 그럼 공소시효가 만약에 서로 상고하지 않으면 딱 하루밖에 안 남아요. 공소시효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기소를 하고 지금 과일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더 뭐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뭐 소고기 샴푸 얘기는 나왔는데 과일을 1,000만 원? 이건 좀 더 다른 얘기네요. 네,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사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권을 꿈꿨잖아요. 그러면 이런 버카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인 뭐 본인들의 어떤 참모들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이거 사용했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려고 누가 저렇게 사진 않았겠죠. 사실은 이제 관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이제 회의 구조와 맞물려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엄격했어야 하고요. 이런 것의 뭐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영역이 계속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는 거는 총선에 뭔가 또 검찰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또 보이고 이런 수사만큼 그러면 김건희 여사 뭐 문제, 도이치모터스나 그 이후에 뭐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야당의 충분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지금 고3 학생들, 재수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그래? 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가 나왔죠. 의사들은 반대하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이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대학 입시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24시간 어린이 환자를 보는 울산대병원 소아 전용 응급실입니다. 전문의 4명이 돌아가며 매일 당직 근무를 섭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수요일 24시간 진료는 아예 없앴습니다. 분만 영역이라든가 소아과 영역이 울산도 광역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 같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이 해소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인재 전용도 현재 정원의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4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 급증하는 의료 수요도 대비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와 다른 직종 간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시 지금도 심각한 의대 쏠림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경쟁률은 30.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자, 하지만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행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의협에서는 일방적인 추진이다,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이제 10,000명을 늘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대위 구성하겠다,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긴급 이사회를 오늘 열기로 이제 개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설 연휴가 지난 직후부터 이제 집단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예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 파업도 지금 예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특히 의사들 중에 전공의들 없으면 이제 종합병원 수술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0개 병원 10,000명의 전공의들이 이 파업에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비율이 88%. 오. 대부분은 이제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집단행동 하지 마라, 교사하지 마라 이렇게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학원과 움직임은 엄청 빨라지고 있대요. 현재 대학 다니고 있거나 이미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도 뭐 반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의대 입시 뭐 반 있어요. 문의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학원에. 당장 내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 3,0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2,000명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대 재수를 하겠다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뭐 서울대 졸업했고 최근에 취업까지 마쳤는데 의대 재수를 하겠다. 또는 이미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돼서 4년 차로 일하고 있는데 재수하겠다. 이런 식의 문의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지금 의대 입시 설명회를 앞다퉈 개최할 것을 지금 예정하는 등 의대 특수가 나타날 조짐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전국의 의대를 쭉 한 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 순으로 그리고 나서 특정 대학 좀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뭐 공대 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거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지금도 의대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에 지원할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의대만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 쪽에 어떤 퇴화를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지금 늘린다면 그만큼 더 이공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대로 갈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의대를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소위 말하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쏠림 현상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거는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지만 이 지역으로 많이 가게끔 필수 의료 지역으로 많이 가게끔 적절한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의대생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설날 앞두고 택배 많이들 오죠. 택배가 딱 왔나 봐요. 기다리던 택배가. 택배 왔다고 이제 문자 받고 집 앞에 딱 갔더니 택배 상자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니, 저 분명히 설날 선물 같은데 앞에가 뜯어져 있어요. 아니, 하재근 교수님, 저 누가 저런 건지 모르겠네. 아니, 저렇게 그냥 뜯어간 거예요? 저게 한우 선물 세트인데 저 선물 세트 안에 한우가 4팩이 들어있었거든요. 한우가 4팩. 2팩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2개 다 없어졌네. 근데 저게 만약에 어느 사람이 가져간 거였으면 팩채 가져가지. 통째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겉포장을 뜯었어도 말씀하신 대로 팩을 들어서 가져갔을 텐데 고기만 없네. 지금 겉에를 뜯어서 고기만 가져간 거예요. 근데 뜯은 것도 깨끗하게 뜯은 게 아니라 날카로운 이로만 물어 뜯은 듯이 그런 자국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한우 선물 4팩 중에 2팩이 사라졌는데 주변에 고기도 한 점 그냥 떨어져 있거든요. 저 상태로 봐서는 결국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저 범행을 길고양이들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제기가 됐는데 저희가 농촌의 주택인데 실제로 저 농촌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 범인이 길고양이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길고양이 그거 어떻게 조사할 건데요? 길고양이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확실히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 있어?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그 택배를 받은 그 제보자 측에서는 택배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알린 거거든요. 아, 알려야겠지. 근데 택배 회사 측에서 법률 검토를 했는데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 등록이 돼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이 이건 그 기사분의 과실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분이 배달 사고로 처리해서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데나 잘못 배달한 것도 아니고 갖다 놨는데 고양이가 물어뜯었는데 그걸 배달 기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배 회사로서는 이 배달 기사에게 최종적인 배달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두어서 저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리스크, 위험 부담을 이제 택배 기사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고객이 저 장소를 지정해서 저기에 뒀다. 그러면 사실 택배 기사가 이걸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배상을 요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 주어서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요즘엔 다 비대면 배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도 좀 어렵다. 사실은 누굴 탓할 수는 있죠. 고양이가 잘못을 고양이를 했는데 탓하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요? 동물에게 배상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배달 기사님이 최종적으로 배상을 해주셨다는 소식이고요. 한우 가격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배달 사고가 또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배상비로 다 날리실 것 같습니다. 자 설날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설날하면 어른들은 일단 뭐 주상께 인사드리고 뭐 가족들 만나고 이런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기다려지느냐? 그렇죠. 요거 봉투 열렸네. 세뱃돈 받는 날이잖아요. 자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이거 받아가라. 아이고 저는 왜 이거 줘요? 조금 더 주세요. 뭐 이러는 아이들끼리 야 다 똑같아 하나씩 나눠 가져. 자 저렇게 세뱃돈을 나눠줄 겁니다. 아이들은 좋은데 어른들은 야 이거 우리 조카만 해도 이게 몇 명인데 이거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아하. 자 하재근 교수님은 세뱃돈 얼마 정도 주십니까? 보통 뭐 초등학생이면 한 3만 원 정도, 중고등학생 한 5만 원, 대학생이면 한 10만 원, 그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5천 원짜리 안 받겠죠, 애들? 아무리 저거 해도. 기본적으로 1만 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좀 고민되는 게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초등학생도 이 5만 원권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좀 금액이 올라간 느낌. 이게 1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 두 장만 돼도 1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사실은 세뱃돈 조카들 많은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네, 그 카드 회사에서요 본인의 어떤 고객 패널을 대상으로 400명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세뱃돈 용돈을 준비하는 응답자가 87%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2만 원을 준비한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초등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세뱃돈 적정 금액 미취학 아동도 있잖아요. 예. 여기 1만 원, 초등학생 3, 5만 원, 중고등학생 50만 원, 성인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 10명한테 준다고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명절 때 가면 저렇게 이제 세뱃돈 주면 갑자기 막 조카들이 몰려와요. 고모부, 이모부 막 이러면서 인사드려야지. 그래 세배를 굳이 안 해도 성묘 가서 만나면 또 돈을 그냥 용돈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좀 부담이 됩니다. 조카들 많은 분들은. 근데 실제로 이 세뱃돈이 무서워서 고향을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아니고 중국이 이미 그렇다고요. 중국의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세뱃돈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설날을 춘제라고 하는데 춘제를 앞두고 지금 귀성이 두렵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귀성이 두렵다. 중국에도 세뱃돈 문화가 있는데 세뱃돈을 중국에서는 앞세전 야수이첸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쁜 일을 누르는 돈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누르기 위해서는 돈을 아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 세뱃돈 지출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을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 세뱃돈 지출이 크다 보니까
중국의 세뱃돈 지도라는 게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세뱃돈 지도는 또 뭐예요? 각 지역마다 평균 세뱃돈 금액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대체로 봉투 하나당 300에서 800위안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5만 5천 원에서 14만 7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만 7천 원. 야, 이번에 그 참 아이들 만나는데 당연히 세뱃돈은 줘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